반갑습니다. 중학교 1학년 천재 이상기 교과서입니다. 앞으로 선생님과 함께 1과부터 8과까지 그리고 스페셜 단원까지 한과 한과 열심히 공부해 나갈 건데 그 교과서 본문 속에 있는 다양한 문법들을 함께 배워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8과까지 공부를 마치고 나면 총 16가지 문법을 공부하게 된 셈이죠. 그런데 이 16가지 문법 사항들을 배웠다라고 해서 문법이라고 하는 큰 산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문법과 문법 간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문법이 어떤 문법과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배우지 않으면 이 문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각 단원에 있는 핵심 문법뿐만 아니라 그 문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보조적인 문법들 그리고 그 문법보다 먼저 배워야 되는 핵심 문법들을 함께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문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먼저 점검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배웠던 것이 알파벳이었죠. 그리고 이 알파벳이 모이면 단어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도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단어를 암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자, 왼쪽에 있는 교과서 본문의 일부인데 여기에서 단어를 찾아보시오라고 한다면 너무너무 쉽게 단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어는 띄어쓰기로 표시가 되죠. like, glass, my, face 이런 것들이 각각 다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이 모이면 구를 이룹니다. 구를 영어로는 phrase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무슨 구 이런 말들을 자주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법을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문법 용어에 빨리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용어에 익숙해지려면 그 문법 용어에 많이 노출되고 많이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단어가 모여서 2개 이상 모인 덩어리, 이것을 구라고 하는데 왼쪽에 있는 본문에서 구를 한번 찾아볼까요? my도 단어이고 feeling도 단어이지만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나의 감정이라고 하는 뜻의 구가 되죠. bad도 단어이고 liar도 단어이고 어도 단어인데 이 세 가지가 만나면 거짓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의미 덩어리를 이루죠. 이런 것들이 구입니다. 구는 덩어리가 모여서 명사처럼 쓰이는 것을 명사구라고 하고 동사처럼 쓰이면 동사구라고 하고 그렇게 각각 이름이 붙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구보다 조금 더 큰 단위가 절입니다. 절을 영어로는 clause라고 합니다. 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어와 동사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아직은 주어가 뭔지 또 동사가 뭔지를 정확히 배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개념만 간단히 이해하고 갑시다. 주어는 보통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행위자를 말하는 것이고 또 어떤 상태를 나타낸다 그러면 그 상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주어인데 주어와 함께 바로 뒤에 서술어가 함께 옵니다. 서술어를 동사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완결된 의미 덩어리 이것을 절이라고 부르는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I am a honeybee 라고 했는데 나는 꿀벌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죠. 나를 우리 문법 용어로는 주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am 같은 것을 동사라고 하고 이 honeybee 같은 것을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honeybee입니다. 나는 꿀벌입니다. 하고 나서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완결이 됐죠. 이런 것이 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중간중간 쓰고 있는 이 영어 알파벳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나중에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절보다 약간 큰 문법 단위가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장을 영어로는 sentence라고 하죠. 아까 단어가 띄어쓰기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문장을 구분하는 것은 더 쉽습니다. 문장은 문장 부호가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문장 부호에는 마침표가 있고 느낌표가 있고 물음표가 있죠.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가 있으면 문장이 하나 끝난 겁니다. 왼쪽에 있는 본문에서 마침표가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한 개의 문장, 마침표 한 개의 문장, 마침표 한 개의 문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느낌표가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한 개의 문장이겠죠. 자, 그런데 문법을 공부하다 보면 절이라고 하는 것과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이 문장에서 I am a honeybee 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절이면서 마침표가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또 한 개의 문장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절과 문장은 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본문의 이 문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ometimes I lie but it never works 라고 하는 문장은 여기에서 마침표가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한 개의 문장입니다. 그러면 문장이 몇 개냐? 그러면 문장은 한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 속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앞에 주어 나는 거짓말합니다 동사 나는 거짓말합니다 라고 하는 주어 동사가 한번 들어있고 또 뒤쪽을 봤더니 또 역시 그것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주어 동사가 또 들어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개의 완결된 덩어리이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한 개의 완결된 덩어리이죠.
그러면 앞에 있는 이 덩어리를 절이라고 부르고 뒤에 있는 덩어리도 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한 개의 문장 속에 두 개의 절이 들어있는 것이죠. 한 개의 문장 속에 절이 하나 들어있는 경우도 있지만 한 개의 문장 속에 절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보면 절보다 문장이 약간 더 큰 개념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장이 모이면 문단을 이룹니다. 문단을 paragraph라고 하죠. 그리고 문단보다 더 큰 단위가 글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문법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벳을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문법은 단어에서부터 문장까지를 다루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중에 단어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얘기할 것이고, 그리고 그 어떤 문장을 이루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기도 할 것이고, 그 문장 속에 어떤 문법이 녹아져 있는지도 함께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법이 다루고 있는 큰 틀을 잡고 나서 여기에서 문장을 이루고 있는 작은 단위,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이 단어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단어는 띄어쓰기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을 완성을 하는데 그 단어들은 문장 속에서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합니다. 그 기능과 역할을 문법 용어로 품사라고 부릅니다. 품사를 영어로는 part of speech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말을 이루고 있는 부품들, 조각들이라는 뜻이겠죠. 영어 문법에서 단어가 어떤 품사로 쓰이는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지금부터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문법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본 친구들은 아마 이 용어들이 익숙하긴 할 겁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품사 중에 하나로 명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명사를 영어로는 noun이라고 하는데요. 명사는 이름을 뜻하는 것이죠. 사람의 이름이든 동물의 이름이든 사물의 이름이든 아니면 어떤 개념,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의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 이런 것들이 또 명사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본문에서 우리 단어, 그 중에서 명사 한번 몇 개만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명사이고, 얼굴 이런 것도 명사이죠. 거짓말쟁이 이것도 명사이고, 친구 이런 것도 명사입니다. 한이 같은 사람 이름은 당연히 명사이고, 꿀벌 이런 것도 명사이겠죠. 이런 것들이 명사다. 명사와 함께 또 중요한 품사 중에 하나가 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명사를 영어로는 pronoun이라고 합니다. pro라고 하는 말이 붙어서 대명사가 됐는데 이때 대자는 큰 대자가 아니라 대신한다 라는 그 대자입니다.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것이 대명사이죠. 영어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대명사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명사를 보면 그 대명사가 어떤 명사를 대신해서 쓴 건지를 문장 속에서 빨리 찾아야지 그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명사 몇 개만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에 I라고 하는 것이 대명사입니다. I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대신해서 쓴 말이겠죠. I는 특히 말하는 사람, 이 화자를 대신해서 쓴 대명사입니다. 역시 that 같은 것도 대명사입니다.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가리키는 말이 앞에 어딘가에 있었겠죠. 여기 있는 I, 뒤에 있는 I 이런 것도 전형적인 대명사입니다. 대명사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 중에 한 종류를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품사로 형용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용사는 명사 같은 것을 주로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왼쪽에 있는 본문에서 형용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bad라고 하는 형용사가 보이네요. 나쁜 하고 나서 바로 뒤에 있는 거짓말쟁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이런 것이 형용사입니다. 또 꾸며주는 거에 또 다른 품사로 부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사도 역시 꾸며주는 품사이긴 한데 꾸며주는 대상이 좀 다르죠. 동사라든지 다른 형용사나 부사라든지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것이 부사입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본문에서 부사 몇 개만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easily 같은 것이 부사입니다. 친구들은 내 생각을 쉽게 읽습니다 라는 말인데 여기에 읽다라고 하는 동사, 이 동사를 꾸며주는 말입니다. 읽기는 읽는데 쉽게 읽어버립니다 라는 말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well 같은 것도 부사입니다. 꿀벌들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을 하느냐면 잘 합니다. 일을 아주 잘 한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together 같은 것도 부사입니다. 어떻게 일하는지 모양을 설명하고 있죠. 함께 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속에는 well이라고 하는 부사도 work로 꾸며주고 있고 together라고 하는 부사도 work로 꾸며주고 있죠. 이런 것들이 부사입니다. 자, 또 다른 품사로 너무너무 중요한 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사를 영어로는 verb라고 합니다. 동사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생님이 동사를 지칭할 때 알파벳 V로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문장을 만드는 데는 다양한 단어가 들어가지만 그 단어 중에서도 또 다양한 품사가 있겠죠? 근데 그 품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품사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동사를 꼽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장에는 동사가 들어갑니다. 동사가 없는 경우도 일부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동사가 들어간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품사이니만큼 오늘 본문에서도 동사를 집중적으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본문에서 동사 한번 찾아볼까요? 첫 문장에서 보여주다 라고 하는 show가 동사이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am이라고 하는 것이 동사입니다. 동사 종류 중에서 비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다, 일하다, 작동하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동사이죠. 그리고 읽는다 라는 것도 동사고 여기도 비동사가 들어있고 여기도 비동사가 들어있고 여기에 work라는 것은 일하다 라고 하는 동사이네요. 동사가 정말 많이 쓰이죠. 그래서 동사는 문장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품사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정복해야 될 품사이죠. 자, 또 다른 품사로 전치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치사를 영어로는 preposition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전, 앞에 위치시킨다 해서 앞에다 놓는 것을 전치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앞에다 두는 것이냐가 궁금하겠죠? 명사 덩어리 앞에다가 위치시키는 것이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랑 항상 함께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전치사 문법과 명사 문법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본문에서 전치사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에 glass라고 하는 것이 유리라는 명사인데요. 명사 바로 앞에 like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었습니다. 이때 like의 뜻은 뭐뭐뭐뭐처럼 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유리처럼 이라는 말이 되겠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전치사를 정말 많이 만나게 될 건데 전치사에 대해서는 워낙 종류도 많고 설명할 것이 많아서 전치사 나올 때마다 따로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속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접속사라고 하는 품사는 접속, 즉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연결시켜주는 그런 품사입니다. 왼쪽에 있는 본문에서 여기에 but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접속사입니다. 왼쪽에 있는 절과 오른쪽에 있는 절, 이 절과 절을 붙여줘서 한 개의 문장을 완성하는 그런 본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but이죠. 이런 것들이 접속사입니다. 자, 마지막 품사로 감탄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탄사라고 하는 이름에서 뭔가 감탄할 때 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꼭 감탄뿐만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라든지 누군가를 부르는 말이라든지 인사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감탄사입니다. 감탄사는 나머지 품사들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이도 감탄사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문장이 완성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럴 때는 느낌표를 붙여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이 다른 품사들에 비해서 감탄사는 좀 중요성이 좀 덜합니다. 중학교 문법에서도 그렇게 자세히 다뤄지지는 않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본문에서 감탄사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에 있는 하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감탄사입니다. 하이는 나머지 부분 없어도 이것만 가지고도 단독으로 문장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덩어리를 감탄사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단어가 모여서 구가 되고 구가 모여서 절이 되고 절보다 조금 더 큰 단위가 문장이다. 그리고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부터 문장까지를 다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단어는 문법적인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품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고 그 품사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학교 문법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 8가지 품사를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 8품사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더 많은 품사들이 있긴 한데 이 나머지 품사들을 기본 8품사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이 기본 품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나 부수적인 역할이거나 독립적으로는 기능하지 않는 그런 품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법을 공부하다 보면 무슨 사자로 끝나는 그런 문법 용어를 자주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사자들이 다 이런 품사에서 파생된 하위 분류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중학교 1학년 문법에서는 이 8가지 품사만 이해하고 그리고 각 문장을 이루고 있는 단어들이 어떤 품사인지를 말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2학년, 3학년이 되면 각 품사의 하위 분류, 더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하나하나 새롭게 배워나가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품사 중에서 2가지 품사를 간단히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기본 품사에는 8가지가 있다라고 했었고 그 8가지 품사 중에 오늘은 첫 번째로 대명사에 대해서 잠깐 다뤄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본문을 만나게 될 텐데 그 본문 속에 대명사가 없는 본문을 만나기는 힘들 겁니다.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것이다 라고 했었죠. 같은 명사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대신 쓰는 것이 대명사인데 이 대명사에도 종류가 참 많습니다. 부정대명사라는 것도 있고 관계대명사라는 것도 있고 재규대명사라는 것도 있고 등등등 다양한 종류를 배우게 될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인칭대명사에 대해서 선생님이 잠깐 설명하려고 합니다.
인칭 대명사의 말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 물론 대부분은 사람을 지칭하는 거긴 합니다. 그런데 사람 말고도 동물이라든지 사물을 지칭할 때도 쓸 수 있는 것이 인칭 대명사입니다. 인칭 대명사를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인칭이라고 하는 문법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영어에서 주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주어를 선생님이 알파벳으로 표현할 때는 S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주어가 인칭을 가집니다. 우리가 말을 했든 글을 썼든 그 말하는 사람 또는 글을 쓴 사람이 있겠죠. 그 말을 하거나 글을 쓴 사람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 인칭이 1인칭입니다. 그래서 이 1인칭은 화자의 입장을 말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화자가 있으면 이 말을 또는 이 글을 듣는 사람 또 읽는 사람이 있겠죠. 이것을 2인칭이라고 합니다. 2인칭은 청자의 입장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듣는 사람이 있겠죠. 1인칭이 말하는 사람이고 2인칭은 듣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는 전부 3인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어에는 1인칭과 2인칭과 3인칭이라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러면 이 각각의 인칭에 대해서 대표적인 인칭 대명사를 지금부터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1인칭, 말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쓰는 가장 대표적인 인칭 대명사가 I가 있죠. 그리고 2인칭, 상대방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을 대변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칭 대명사가 You가 있습니다. 그리고 3인칭으로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죠. 그러면 남자를 얘기할 때 쓰는 인칭 대명사는 he, 여자를 얘기할 때는 she, 그리고 사람이나 동물을 얘기할 때 쓰는 인칭 대명사는 it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것이 인칭 대명사다라는 것을 몰라서 그렇지 I나 You나 he나 이런 것들은 한 번씩은 다 봤던 단어들이죠. 이런 것을 인칭 대명사라고 합니다. 보통은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단수와 복수의 개념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나 이외에 여러 사람일 수도 있겠죠. 나를 포함하는 여러 사람, 복수의 사람일 때 이때 쓰는 인칭 대명사는 we가 있습니다. 그리고 2인칭은 you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쓰는데 역시 복수형일 때 모양은 똑같이 you가 됩니다. 3인칭으로 썼을 때 he나 she나 it이 여러 명 또는 여러 개가 모였을 때 그때는 they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됩니다. 그들 또는 그것들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주어를 봤을 때 그 주어가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인칭은 나, 2인칭은 너, 그 이외에 나머지는 전부 3인칭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 인칭 대명사는 모양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격변화라고 부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용어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칭 대명사가 문장 속에서 위치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I다, You다, he다 이런 것들은 주어 자리에 썼을 때 그럴 때 쓰는 모양이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름하여 주격이라고 부릅니다. 주어 자리에서 은, 는, 이, 가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것을 주어라고 하는데 이런 자리에 쓰였을 때는 요 모양이고, 근데 이거 말고도 다른 모양이 될 때가 있죠. 첫 번째는 소유격의 모양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누구누구의 이런 말로 쓰이는 것을 소유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이라고 할 때는 I를 쓰지만 나의 라고 할 때는 모양이 바뀌어서 인칭 대명사가 my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것들의 모양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너의 라고 써야 될 때는 your 이라는 인칭 대명사의 모양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녀의 라고 할 때는 her로 바꿔 써야 된다는 얘기죠. 또 다른 형태로 목적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적격은 목적어 자리에 쓰는 것이고 해석을 할 때 뭐뭐뭐뭐을, 를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이라고 얘기하려면 me를 쓰는 것이고 우리를 이라고 할 때는 us를 쓰는 겁니다. 나머지 모양들은 이렇게 됩니다. 또 이거 말고도 소유 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나의 것, 너의 것, 그의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누구누구의 것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런 모양으로 쓰면 됩니다. 소유 대명사를 문장 속에서 자주 만날 일은 없고 주로 여러분들은 주격과 소유격과 목적격을 흔히 만나게 될 겁니다. 왼쪽에 있는 부분을 살짝만 훑어봐도 your이라고 하는 것은 you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이죠. 그리고 이때 you는 모양은 you처럼 보이지만 you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의 목적격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을 지칭하는 그런 대명사, 대표적인 대명사이고 이 대명사는 특이하게도 모양이 바뀐다. 주격일 때, 소유격일 때, 목적격일 때 적절한 형태로 바꿔서 쓸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인칭 대명사라는 문법, 그리고 인칭을 구분하는, 그리고 인칭 속에서 격을 구분하는 이 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한 번에 되지는 않겠죠.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쓰다 보면 어떤 인칭 대명사를 무슨 격으로 써야 되는지 문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팔품사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팔품사 중에 가장 중요한 품사이면서 앞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하게 될 품사 중에 하나가 동사입니다. 이 동사 중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딱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비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일반 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동사에는 세 가지 모양이 있는데요. am이라고 하는 것과 is라고 하는 것과 a라고 하는 세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동사는 다른 말로 연결동사라고도 부릅니다. 물론 연결동사가 비동사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연결동사도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동사입니다. 이름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연결해준다라는 말이죠.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냐면 왼쪽에 있는 주어와 오른쪽에 있는 보어를 연결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지금 당장은 주어가 뭔지 보어가 뭔지 몰라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문장을 한번 예로 들면 나라고 하는 주어와 솜사탕이라고 하는 보어가 있는데 여기 사이에 비동사가 끼어 있죠. 그러면 이 비동사가 하는 역할은 왼쪽에 있는 I라고 하는 사람과 오른쪽에 있는 솜사탕이라고 하는 대상이 같다. 그래서 나는 솜사탕이다. 뭐뭐는 뭐뭐이다. 이런 의미로 연결시켜주는 거. 이런 것이 바로 비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동사는 세 가지 모양이 있는데 언제 am을 쓰고 언제 is를 쓰고 언제 are를 쓰냐 이것을 알려면 여러분들이 인칭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인칭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했었죠. 그러면 각각의 인칭에 대해서 또 이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어떤 비동사를 쓰는지만 간단히 확인하고 합시다. 먼저 I일 때 쓰는 인칭 대명사는 am입니다. 그리고 we일 때 쓰는 것은 a이고요. you일 때는 동일하게 a입니다. he나 she나 it 같은 단수형일 때는 is를 쓰고 they 같은 복수형은 a를 씁니다. m을 쓰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죠. 3인칭 단수일 때는 is가 되고 그리고 복수일 때 그리고 you일 때 그럴 때는 a가 되는 겁니다. 굳이 억지스럽게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주 쓰다 보면 I am, you are, he is, they are처럼 어떤 비동사를 써야 될지 금방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비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를 일반 동사라고 하는데 물론 이 일반 동사 안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일반 동사도 모양이 바뀝니다. 참 특이하죠? 우리 비동사가 이렇게 세 가지 모양으로 바뀌는 것처럼 일반 동사도 그냥 동사의 모양에서 약간씩 바뀌는데 이 동사의 모양이 여러 가지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특히 이 동사의 모양 중에서 3인칭 단수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주어가 3인칭이면서 단수일 때 아까 우리 3인칭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he나 she나 it 같은 것이 있었죠. 이 3인칭 단수 주어 뒤에 나오는 동사에서는 이 동사의 모양이 살짝 바뀌는데 s를 붙이기도 하고 es를 붙이기도 하는 그런 식으로 모양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3인칭 단수형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법인데 여러분들이 이 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려면 일단 인칭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인칭 중에서도 3인칭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단수와 복수의 개념도 알아야지만 이 동사의 모양이 그런 모양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장황하게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인칭에 대해서 또 격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상세히 설명한 겁니다. 이 정도까지 기본 개념을 잡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실제로 문장을 만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입니다. I am cotton candy. 나는 솜사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솜사탕을 말하는 겁니다. 솜사탕 얘기인지 무슨 내용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Hello everyone. 안녕 여러분들. 하고 나서 마침표를 찍었죠?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한 개의 문장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팔품사에 대해서 오늘 기본적으로 배웠으니까 각 단어들의 품사를 집중적으로 구분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첫 문장에서 hello라고 하는 것은 품사로 감탄사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부분과 상관없이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이런 단어들이 감탄사입니다. 그리고 문장에서 감탄사를 쓰면 대체로 나머지 부분과 구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콤마를 찍어서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녕 여러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everyone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대명사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말인데 그 모든 학생들을 한꺼번에 부르는 말, 대신해서 부르는 말이 everyone이니까 이때 everyone은 대명사이겠죠? I'm Miss Lee, your English teacher. 나는 이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어 선생님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여기서 I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까 배웠던 인칭 대명사이고 1인칭이면서 단수인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1인칭 단수에 어울리는 비동사는 am이었죠. 그리고 이 비동사의 역할은 왼쪽과 오른쪽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나는 Miss Lee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리고 Miss Lee 다음에 콤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콤마를 여러 번 보게 될 텐데 이 콤마라고 하는 것도 문법적으로는 참 다양하게 쓰입니다. 기본적으로 열거할 때 사용하는 콤마가 있습니다. A, B, C, D, 이런 식으로 열거할 때 사용하는 그런 콤마도 있지만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찍어주는 그런 콤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을 때 할머니한테 우리 같이 밥을 먹어요 라고 얘기하는 말인데 이때 콤마를 찍어주지 않으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문장이 되죠. 이렇게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콤마도 있고 또 날짜를 나타낼 때도 콤마를 쓰기도 하고 주소를 찍을 때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갈 때 그때도 콤마를 쓰기도 하고 숫자를 표현할 때도 1000단위를 넘어가는 그런 단위일 때 콤마를 찍어주기도 하고 하죠. 다양한 용도로 콤마가 쓰이는데 방금 여기에 있는 이 콤마는 특이하게도 왼쪽에 있는 Miss Lee라고 하는 이 대상과 오른쪽에 있는 Your English Teacher라고 하는 것이 같은 대상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을 동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콤마를 이름하여 동격의 콤마라고 부르고 왼쪽 정보와 오른쪽 정보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면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 왼쪽에 있는 것에 대한 추가 정보 또는 부연 설명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정보가 추가되는 거 이런 것을 말할 때 여기에 가운데 콤마를 찍어준 겁니다. 문법이라고 하는 큰 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굵직굵직한 나무들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 나무 사이사이에 있는 가지들 그리고 이끼들 이런 것들도 숲을 이루고 있는 한 요소이긴 하죠. 콤마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문법을 공부할 때는 큰 시야와 함께 작은 것들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현미경 같은 감수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거긴 한데 예전에 남자를 지칭할 때는 미스터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지칭할 때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미스를 썼었고 결혼한 여자는 미세스를 썼었는데 이것이 약간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해서 남자는 왜 하나인데 여자는 왜 두 개를 써야 되냐. 그래서 요즘에는 미즈로 통일해서 쓰는 경향이 강합니다. 미스로 발음하기도 하고 미즈로 발음하기도 하는데 미즈 정도에 가깝게 그 둘 사이에 애매한 정도의 발음으로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Please choose one thing around you. 자, 고르십시오. 뭘 고르냐면 한 가지를 고르십시오. 한 개의 것을 고르십시오. Around you 할 때 이 you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대명사이죠.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around는 전치사입니다. 어디 주변에 곳곳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면 당신 주변에 한 가지를 고르십시오 라고 마침표를 찍었네요. 여기에서 you라고 하는 것은 단수 you도 있고 복수 you도 있는데 그 중에서 뭘까요? 문맥상 우리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복수의 you를 쓴 거겠죠? you는 단수와 복수의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도 상관없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주격인지 소유격인지 목적격인지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방금 여기는 전치사 바로 뒷자리에 목적격 자리로 쓴 거라서 이 자리에 your 같은 소유격을 쓰면 안 되겠죠? 여기는 목적격 형태의 대명사, 인칭 대명사를 쓴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장에는 주어가 들어가는데 이 문장은 특이하게도 주어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문장 앞부분에 있는 이 please라고 하는 단어는 주어가 아닙니다. please는 품사로 따져보자면 부사입니다. 보통 동사 앞에 이렇게 붙여서 제발, 부디 이런 말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요청이나 어떤 부탁을 할 때 그것을 더 공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쓰는 그런 말이고 이 부사는 사실상 없어져도 문장에서 크게 문제는 없는 그런 품사가 또 부사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문장에는 동사는 있는데 이 동사를 하는 그 동작을 하는 주어, 행위자는 안 보이죠. 이렇게 문장에서 동사로 시작하는 이런 문장을 문법적으로는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명령문이라고 하는 것이 꼭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뭔가를 시키는 그런 것만 명령문이라고 하지는 않고 한번 해보세요 라는 그런 정도의 가벼운 느낌도 명령문에 해당합니다. 지금 이 문장은 이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한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물건 하나를 골라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인 거죠. 문장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 중에 하나로 오늘 명령문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나는 이 선생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문장은 무슨 문이라고 하냐면 이런 것을 평서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음표가 들어간 문장이 있겠죠? 질문하는 거, 그런 것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문장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으니까 나올 때마다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Then introduce yourself with it. 그런 다음에 소개하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을 with it 할 때 it이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with는 전치사이고 뭐뭐와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것과 함께, 즉 그것을 가지고서 여러분 자신을 소개해 보세요. 역시 then 같은 것은 부사입니다. 그리고 introduce라고 하는 동사로 문장을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명령문이겠죠. 자, 그렇다면 대명사가 나왔으니까 이 대명사가 어떤 명사를 대신해서 썼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보통 멀리 있지 않고 앞문장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여러분을 소개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뭐냐? 바로 앞문장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골랐던 이 한 가지, 물건 한 가지를 가지고서 소개하세요. 그러니까 one thing이라는 명사를 대신해서 쓴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이하고 재미난 대명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에 yourself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자신이라고 하는 말인데 인칭 대명사를 원래는 you를 써야 되는데 이 you에다가 self를 붙였네요. 이런 대명사를 이름하여 제귀 대명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귀 대명사는 역시 대명사의 한 종류 중에 하나겠죠. 제귀 대명사는 다음에 상세히 설명하도록 할 텐데 간단하면 얘기하면 누구누구 자신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인칭 대명사 he의 제귀 대명사는 himself입니다. she의 제귀 대명사는 herself이고 it의 인칭 대명사는 itself입니다. 모든 인칭 대명사들이 이렇게 제귀 대명사의 모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귀 대명사를 쓰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상황을 얘기할 때 쓰는 것인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선생님이 있겠죠. 이 선생님이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사실상 학생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에 주어인 you가 숨어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하게 되는 사람도 결국은 you인데 누구를 소개하냐면 본인 자신들을 소개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introduce 하다라고 하는 이 동작의 행위자인 you, 이 you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한 번 더 지칭하는 이런 상황을 얘기할 때 쓰는 것이 제귀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소개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겠죠. 이럴 때 쓰는 것이 제귀 대명사이다. 다음에 제귀 대명사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이 나옵니다. Hi, I'm Colin. 안녕, 나는 콜린이야. 역시 hi는 감탄사이죠. 그리고 I와 콜린을 연결해주고 있는 비동사가 am입니다. I는 1인칭 단수인 인칭 대명사이죠. 여러분들의 문법 용어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문법 용어를 자꾸 반복해서 쓰겠습니다. I'm cotton candy. 나는 솜사탕이야. 역시 I와 cotton candy를 am이라고 하는 비동사로 연결해주고 있네요. I am sweet and friendly. 나는 sweet 하면서도 friendly해. 자, 본격적으로 이 문장의 품사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I는 대명사이고 am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동사라고 불렀죠. 동사 중에서도 비동사였습니다. sweet 하면 형용사이고 and 같은 연결해주는 이런 것을 접속사라고 불렀고 friendly 하면 다정한 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sweet란 말은 달콤한 이란 뜻도 있고 다정한 이란 뜻도 있고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또 재미난 거 하나만 더 배우고 갑시다. 이번 단어의 핵심 문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까 배웠던 팔품사 중에 하나가 바로 접속사였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 and라고 하는 접속사는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그렇죠. 왼쪽에 있는 sweet라는 형용사와 오른쪽에 있는 friendly라고 하는 형용사 두 개를 붙여주고 있죠. 뭐 이런 간단한 걸 질문하냐라고 하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다 보면 and를 정말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and가 연결하는 것이 왼쪽 오른쪽에 있을 텐데 이 and는 특이하게도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문법적 성질이 동일해야 한다라는 그 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등위 접속사라는 말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왼쪽 오른쪽이 똑같은 것을 찾아서 연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방금처럼 문장이 짧은 거는 찾기가 전혀 어렵지가 않죠. 그런데 앞으로 문장이 이것보다 2배, 3배 길어질 텐데 그리고 심지어 and가 문장 속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문장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무엇과 무엇을 연결한지 찾지 못하면 문장을 이상하게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and가 나올 때마다 왼쪽 오른쪽을 찾는 연습, 숨은 그림 찾기 하는 연습을 반복하겠습니다. I smile a lot. 나는 미소를 짓습니다. 웃습니다. 많이 웃습니다. I는 대명사이고 smile은 동사 그리고 많이 이런 말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것은 부사이죠. 자, 그런데 부사는 부사인데
단어가 두 개가 모여서 부사를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사구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문법 용어들 기억나죠? 단어가 모여서 두 개 이상 모여서 덩어리를 이루고 있으면 그것을 구라고 한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는 부사의 역할을 하는 덩어리. 그래서 이것을 부사구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I also enjoy conversation with my friends. 나는 또한 즐깁니다. 역시 여기가 동사. 동사 중에서도 일반 동사라고 부르면 되겠죠? 아까 smile 같은 일반 동사. 무엇을 즐기냐면 대화를 즐깁니다. 대화 이런 것은 명사입니다. 명사에도 종류가 참 많이 있는데 크게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로 나누기도 합니다. 방금처럼 대화라고 하는 말에다가 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었죠. 그럼 대화들이라는 말인데 이렇게 s를 붙일 수 있다라는 말은 셀 수 있는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A 친구하고 하는 대화, B 친구하고 하는 대화 이렇게 여러 대화들을 즐긴다. 그런 말로 보면 되겠죠. 누구랑 대화를 하냐면 내 친구들 하고의 대화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with도 전치사. 그리고 friend는 명사이죠. 명사라서 여기에 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었네요. 그리고 나의 친구라고 했는데 이 my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개념으로는 I라는 인칭 대명사를 소유격으로 만든 것이 my이죠. 그래서 나의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의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면 이때 my라고 하는 것이 형용사가 아니라 한정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하고 복잡한 문법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I를 쓰지 않고 me를 쓰지 않고 이 자리에 my를 쓸 수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나의 친구들. 그리고 also 같은 이런 말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부사이죠. I는 대명사였습니다. During conversations, I listen to them well. 이때 during은 뭐뭐뭐 동안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라면 보통 뒤에 명사 같은 것들이 오기 마련이죠. 아니나 다를까 뒤에 보니까 conversations, 대화들, 친구들과의 대화들, 이 대화를 하는 동안 나는 listen이라고 하는 말은 귀를 기울이다 라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listen 다음에는 보통 어디에 귀를 기울이는지를 보통 함께 언급을 하는데 그럴 때 쓰는 전치사가 to입니다. to는 전치사이고 방향을 나타낼 때 쓰는 전치사이죠. 어디로. 자, 그러면 to 다음에 them이 나왔는데 그들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그들, 이것은 they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의 목적격 형태로 바꿔서 쓴 것이죠. 그러면 이때 이 they가 가리키는 것이 누구인지 찾아야죠. 그렇죠. 바로 앞문장에 있는 내 친구들, 이 친구들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문장 끝에 있는 이 well은 잘이라는 뜻의 부사이겠습니다. 이런 부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주로 동사 같은 것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품사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꾸 반복하고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도 대명사다, 동사다, 전치사다, 접속사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쉽게 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선생님이 도와주겠습니다. My friend 준호 always shares his worries with me. 내 친구 준호가 항상 공유합니다. 자기 걱정거리들을 공유합니다. 나와 함께 나에게 공유한다라는 말이죠. 그럼 역시 내 친구라고 하는 말은 명사이고 그 바로 뒤에 있는 준호도 역시 명사이겠죠. 그런데 명사 중에 문장 중간에 있는데도 이렇게 대문자를 쓰는 경우는 보통 사람의 이름 또는 사물의 이름을 말하는, 그래서 이런 것을 고유명사라고 별도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내 친구와 준호는 같은 사람이겠죠? 내 친구 준호는. 그리고 always는 바로 뒤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나중에 이 부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는 빈도부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공부하게 될 겁니다. 나눕니다, 공유합니다 라는 것이 동사이고 그의 걱정거리들을 나눕니다. 여기에 worry라고 하는 것이 원래 형태인데 이거의 복수형을 만들려고 y를 떼고 ies를 붙인 겁니다. 원래 worry라고 하는 말은 걱정하다 또는 걱정시키다 그런 동사의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동시에 명사의 뜻을 함께 가지고 있죠. 걱정, 우려, 걱정거리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한 단어가 동사라는 품사의 뜻을 가지기도 하고 또 동시에 명사라는 품사의 뜻을 가지기도 하는 것처럼 단어 하나에는 여러 가지 품사의 뜻이 함께 결합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하게 되는 대부분의 단어들은 단어 하나가 두 가지 이상의 품사 또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서 단어를 공부할 때는 꼭 두 가지 이상의 뜻이 있는지 확인하고 함께 외우는 것을 습관하면 좋겠습니다.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는 단어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들 중에서는 참 많습니다. hope, 희망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희망이라는 뜻도 되죠. 사랑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사랑이라는 뜻도 되죠. 필요로 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필요라는 뜻의 명사도 되죠. 돕다라고 하는 동사도 되지만 도움이라는 명사도 되죠. 사용하다라고 하는 동사도 되지만 사용이라는 명사도 되죠. 계획하다라는 동사도 되지만 계획이라는 명사도 되죠. 방문하다라는 동사도 되지만 방문이라는 명사도 되죠. 변화하다, 변화시키다라는 동사도 되지만 변화라는 명사도 되죠. 싸우다라는 동사도 되지만 싸움이라는 명사도 되죠. 이런 것들이 영어에는 정말 많습니다. 나와 함께라고 할 때 함께 이것도 역시 전치사이죠. 그리고 me는 대명사입니다. 원래는 I를 써야 되는데 이 자리는 전치사 바로 뒷자리, 전치사 바로 뒷자리를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목적격 형태로 바꿔서 쓰느라고 me를 쓴 겁니다. 이 자리에 my를 쓰거나 I를 쓰거나 그러면 틀리겠죠? 이런 것이 대명사의 격 변화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습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 차례 반복하다 보면 주격을 써야 될지 목적격을 써야 될지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He likes my sweet and kind words. 그는 좋아합니다. 동사. 나의 sweet 하면서도 kind한 말들을 좋아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연습했던 것처럼 and가 연결하는 것을 찾고 갈까요? 왼쪽에 있는 sweet라는 형용사, 오른쪽에 kind라고 하는 형용사,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거죠. sweet하다 그러면 달콤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다정한, 상냥한 이런 뜻이겠죠. 상냥하고 친절한 말들, 이것들을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역시 he라고 하는 것이 대명사 중에서도 인칭 대명사인데 he가 가리키는 것을 본문에서 찾아야죠. 그렇죠. 앞문장에 있는 내 친구 준호를 대신해서 쓴 대명사이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문법이 나와서 지금부터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때 he는 몇 인칭일까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니까 3인칭이죠. 그리고 한 명이니까 단수입니다. 3인칭 단수이고 시제가 현재일 때 우리가 아직 시제에 대해서는 공부를 자세히 하지는 않았지만 현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지나간 시점이나 앞으로 있을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 현재입니다. 그러면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시제가 현재일 때 특히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바로 뒤따라오는 동사, 특히 일반 동사의 모양이 바뀌는데 이것을 3인칭 단수형이라고 했습니다. 보통은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이는데 방금처럼 like 같은 이런 동사는 e로 끝나죠? 그럴 때는 s만 살짝 붙여주면 순식간에 3인칭 단수형이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like라고 쓰면 틀리겠죠? 워낙 특이하고 이상한 문법이라서 학교 시험에서 정말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3인칭 단수 주어 뒤에 3인칭 단수형 동사를 써야 된다라는 이 문법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그레그 학생으로 넘어갑니다. Hello, my name is Greg. 역시 hello가 감탄사이고 내 이름은 그레그야 라고 할 때 이때 is는 비동사이죠. 그러면 역시 my name이라고 하는 것은 몇 인칭일까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이름인 거니까 3인칭 그리고 단수이죠. 3인칭 단수에 어울리는 비동사는 is였습니다. 내 이름은 Greg. I am glass. 이 친구가 고른 물건은 유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유리다 라고 하는 비동사 am으로 I와 glass를 연결해주고 있네요. Glass shows everything clearly. 유리는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품사 분석해 봅시다. Glass는 명사, show는 동사 중에서도 일반 동사죠. 모든 것, 명사, 그리고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런 것들은 부사입니다. 부사는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보니까 방금 여기에서는 보여주기는 보여주는데 분명히 보여줍니다.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반복되는 문법. 여기에 show에다가 s가 붙어있는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클래스는 몇 인칭이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니까 3인칭. 그리고 한 개니까 단수. 3인칭 단수 뒤에는 3인칭 단수형을 써야 되죠? 그래서 show에다 s를 붙였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Like glass, my face shows my feelings. 유리처럼 내 얼굴은 보여줍니다. 나의 감정들을 보여줍니다. 감정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행복한 감정, 슬픈 감정, 기분 나쁜 감정 등등이 있겠죠. 그래서 감정에다가 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s를 붙일 수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명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유리처럼이라고 할 때 유리는 명사입니다. 그리고 앞에 뭐뭐뭐뭐처럼이라는 뜻으로 쓰인 이 like는 품사로는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역시 또 등장한 문법 show에다가 s가 붙어 있다 그죠? my face는 3인칭이면서 단수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따라오는 이 동사에 3인칭 단수형 s를 붙였죠. 시제가 현재이기도 하고요. 아까 like가 선생님이 전치사라고 했는데 이 like가 품사가 정말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좋아하다라는 뜻의 동사가 있죠. 그리고 우리 좋아요 눌러주세요 할 때 그 like 그때는 또 명사가 됩니다. 그리고 방금처럼 전치사가 되기도 하고 또 문장 중간에 의미 없이 막 쓰는 부사처럼 쓰이기도 하고 또 연결해주는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들도 있고 심지어 비슷한 또는 같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like가 나올 때마다 품사 계속 구분해 보겠습니다. So, I'm a bad liar. 그래서 나는 liar는 거짓말쟁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bad라고 하는 말은 나쁜, 안 좋은, 불쾌한, 형편없는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의 뜻은 나쁜 거짓말쟁이라기보다는 좀 서투른 거짓말쟁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거짓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얼굴에서 표정이 다 보이니까 속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서 나는 bad liar이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역시 bad는 liar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형용사이죠. 나는 서투른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어는 뭔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는데 이 어를 우리 문법용어로는 관사라고 부릅니다. 관사 중에는 부정관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정관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어 같은 것을 부정관사라고 하고 더 같은 것을 정관사라고 하는데 이 관사의 쓰임이 참 다양하기 때문에 다음에 관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사자를 끝나니까 품사 중에 하나인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형용사의 한 종류로 넣는 사람도 있긴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 관사만 가지고도 따로 독립적인 문법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팔품사 이외에 또 다른 품사로 분류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분류가 뭐가 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를 쓰거나 더를 썼을 때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언제 어를 쓰고 언제 더를 쓰는지 이거를 이해할 수 있기만 하면 되겠죠. 관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Sometimes I lie, but it never works. 때때로 나는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 work하지 않습니다. 이때 work는 일하다 라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는 작동하다, 효과가 있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sometimes 같은 이런 것을 품사로는 부사라고 했었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끼어있는 이 but 같은 것을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처럼 접속사라고 했는데 접속사가 연결하는 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왼쪽에 있는 I와 lie로 합쳐진 절, 나는 거짓말합니다 라는 이 절과 오른쪽에 it부터 work까지 그것은 절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never 같은 이런 부정어도 부사에 속하는데요. 반대말을 만들어줄 때 사용하죠. 그것은 작동합니다가 아니라 그것은 절대 작동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름 거짓말을 하긴 하는데 거짓말이 효과가 없다. 친구들은 내 거짓말을 뻔히 알아차려버린다. 그래서 효과가 없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역시 반복되는 문법. 이때 it이라고 하는 것은 대명사이죠. 대명사 it이 가리키는 것은 문장의 흐름상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그 거짓말이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면 이때 it은 역시 3인칭이고 단수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work라는 일반 동사가 나왔죠. 그럴 때 조심해야죠. work에다가 s를 붙이는 거 특히 조심하면 되겠죠. My friends read my thought easily. 내 친구들은 읽습니다. 동사. 내 생각을 읽습니다. 역시 친구도 명사이고 그래서 복수형을 만들었고 생각이라는 것도 명사이고 그래서 복수를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이 내 생각을 읽어버립니다. 쉽게, 이런 쉽게 같은 것이 품사로는 부사이겠죠. That is me.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내용을 다 포괄하는 그런 말이겠죠. 유리 같은 사람이라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얼굴 표정에 쉽게 드러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that은 역시 3인칭이고 단수입니다. 그래서 비동사는 is를 썼는데, 자, 문제는 이 자리에 그것이 나입니다. 나 이러면 I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써야 될 것 같은데 특이하고 이상하게도 me라고 하는 목적격 인칭 대명사를 썼죠. 이것을 구어체라고 하는데
보통 문어체하고 구어체를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어체는 글자로 썼을 때의 문체를 말하는 것이고 구어체는 말로 할 때의 문체를 말하는 것인데 보통 말로 할 때 쓰는 그런 문장, 그런 표현들이 아무래도 격식 없이 편하게 쓰는 그런 말들이 구어체이겠죠? 지금 방금 이 문장은 구어체입니다. 그래서 I라고 쓰게 되면 왠지 딱딱하고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me라고 하는 목적격을 쓰게 되면 훨씬 더 편안하고 친근하게 느껴지죠. 여러분이 보고 있는 교과서에는 문어체 문장과 구어체 문장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문법과는 약간 다르게 쓰이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그런 경우는 구어체라서 그렇게 쓴 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장이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엄연히 원어민들이 쓰고 있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구어체의 문법이구나라는 정도만 이해하면 되지 이것을 문어체의 문법을 적용해서 틀렸다 맞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죠. 다음은 한이 얘기로 들어갑니다. Hi, I'm Honey. 안녕, 나는 한이야. I am a honeybee. 나는 꿀벌이야. 역시 I와 꿀벌을 연결해주는 비동사로 am을 썼네요. Honeybees work well together. honeybee는 주어, 일합니다. 동사, 잘 일합니다. 부사, 함께 일합니다. 역시 부사. 이 부사 두 개는 둘 다 work를 꾸며주는 그런 말들이겠죠. 그래서 없어져도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품사입니다. 여기에 honeybee가 우리 품사로는 명사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honeybees는 몇 인칭일까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니까 3인칭. 그리고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그렇죠. 복수이죠. 3인칭 복수일 때는 여기에 s를 붙이거나 이런 거 없죠. 3인칭 단수일 때만 특히 주의하면 됩니다. Just like them, I work in harmony with others. 그들처럼 여기에 just라고 하는 말은 마치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고 품사로는 부사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like는 뭐뭐뭐뭐처럼 이란 뜻으로 쓰이는 전치사였죠. 마치 그들처럼 나는 일합니다. harmony 하면 조화로움이죠. 조화로움 속에서 일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때 함께 이런 것도 품사로는 전치사이고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대명사입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쓴 말이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조화로움이라는 것도 명사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명사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대상도 있지만 조화 이런 것처럼 어떤 상징적인 개념, 추상적인 개념 이런 개념을 나타내는 그런 명사들도 영어에는 참 많습니다. 참고로 명사의 종류 중에서 이런 명사를 이름하여 추상명사라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이 개념은 몰라도 상관없겠고 이것이 품사 중에서 명사다라는 정도만 구분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명사 앞에 있는 in 같은 것이 전치사였고 work는 동사였죠. them이라고 하는 것이 대명사입니다. 원래 they를 써야 되는데 전치사 like 뒷자리라서 like라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라서 목적격 형태인 them으로 바꿔서 쓴 건데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라 they라고 하는 대명사를 왜 썼냐, 어떤 명사를 대신해서 썼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them 같은 이런 인칭 대명사를 만나면 앞문장에서 them이 가리키는 것을 빨리 찾아야죠. 본문에서 honeybee, 아까 꿀벌들이라고 했으니까 그 꿀벌들을 대신해서 쓴 말이 them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다시 해석하자면 마치 꿀벌들처럼 나는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어서 일을 합니다. 협력해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So, I enjoy team sports. 그래서 나는 즐깁니다. 팀 스포츠를 즐깁니다. 스포트라고 단수를 쓰게 되면 운동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었죠. 그럼 여러 운동들을 말하는 겁니다. 팀 스포츠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농구라든지 팀으로 움직이는 그런 스포츠를 말하겠죠. 품사 한번 분석해 볼까요? I는 대명사, enjoy는 동사, 팀 스포츠는 명사 이렇게 명사 두 개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이겠죠. 그러면 맨 앞에 있는 so 같은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부사입니다. 이때 so는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해주고 있죠. 그래서 앞문장을 받아서 결과라고 하는 의미, 그런 논리적인 관계를 나타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없어진다 그래서 문장이 안 되지는 않죠. 문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부사라고 합니다. 특히 부사 중에서 이렇게 문 뒤에 나오고 콤마까지 찍혀있는 이런 부사들은 대체로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I am on the school soccer team. 나는 하고 나서 어울리는 비동사로 am을 썼습니다. 학교 축구팀에 있습니다. 여기에 전치사를 특이하게도 on을 썼네요.
보통 이런 팀 앞에다가 on이라는 전치사를 쓰면 어떤 팀에 속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팀의 한 멤버이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인 거죠. on 말고 in 어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렇게 in을 쓰면 조금 더 개념이 넓은 그룹, 넓은 조직 이럴 때 쓰는 것이 in입니다. 군대에 있다라고 할 때 in the army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앞에 있는 the를 우리가 관사라고 하는데 관사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다룰 겁니다. I do my best for my team and I am happy as a member of my team. 여기에 느낌표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한 개의 문장이죠. 이번 본문에서 제일 긴 문장이 아닐까 싶네요. 자, 그러면 이 문장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문장의 개수는 한 개의 문장이죠. 그리고 자세히 봤더니 and라고 하는 것이 보이죠. 이 and의 이름은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접속사가 연결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접속사 앞에 콤마 찍혀 있는 이런 경우는 굵직굵직한 덩어리를 연결할 때 이렇게 씁니다. 이 and는 앞에 I부터 팀까지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절과 I부터 팀까지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절, 이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각의 절을 또 한번 들여다봐야죠. I가 대명사이고 하다라는 이런 것이 동사이죠. 그리고 이 my best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장 좋은 것, 나의 최고의 상태. 그래서 최선이라고 하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do my best라고 하면 최선을 다하다라는 그런 수거 표현이 된 겁니다. 우리 팀을 위해서 이런 것이 전치사이죠. 그러면 나의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I am happy. 나는 행복합니다. as 이때 as는 전치사이고 뭐뭐뭐로서 라는 뜻이죠. 우리 팀의 한 멤버로서 나는 아주 행복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과 본문이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1과 본문이고 본문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첫 단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법적인 개념을 많이 다뤘습니다. 특히 우리는 단어가 모여서 문장을 이룬다라고 했었고 그 가운데 구라고 하는 개념과 절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문법적인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품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고 이 품사 중에는 특히 중학교에서는 기본 8가지 품사를 익숙해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했었고 그 품사 중에서 오늘은 대명사에 대해서 여러 차례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 대명사와 함께 또 중요하게 다뤘던 것이 동사이죠. 동사 중에서 또 하위 분류로 비동사라는 것과 일반 동사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대명사 중에서도 하위 분류로 인칭 대명사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다뤄봤죠. 인칭 대명사는 특별하게 모양이 바뀐다라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이것을 격변화라고 불렀고 I를 쓸지 my를 쓸지 me를 쓸지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인칭 대명사 문법 그리고 격변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인칭이라는 개념, 그래서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으면 비동사를 쓸 때 어떤 모양을 쓸지 또 일반 동사를 쓸 때 어떤 모양을 쓸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특히 일반 동사 중에서도 주어가 3인칭이고 단수일 때는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이는 이런 특별한 3인칭 단수형의 모양으로 바뀐다라는 것도 함께 배웠습니다. 이것 외에도 오늘 본문 중에 전치사도 여러 차례 나왔죠. 부사도 참 많이 나왔죠. 접속사도 정말 많이 나왔죠. 그리고 감탄사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용사도 있었고 명사도 있었죠. 이렇게 따져보니까 기본적인 팔품사가 왜 기본 팔품사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본문을 만날 텐데 이 팔품사는 항상 등장하는 것이고 항상 따라다니는 것인 만큼 무엇보다 중요하고 빨리 정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팔품사 문법이 익숙해지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문법들은 굉장히 쉽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여러분의 실력으로 삼길 바랍니다. 많은 내용을 공부하느라 수고했습니다.